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생명과학 5원 세 번째 파트 물질대사와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대사와 건강은 크게 세 단원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오늘 할 것은 기관계와 에너지대사 그리고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인 기관계와 에너지 대사. 이 파트에서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기관계가 어떤 것들이 있고 각각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알아보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몸은 크게 소화계, 순환계, 배설계, 호흡계, 신경계, 내분비계, 면역계, 감각계, 생식계 이렇게 여러 가지의 기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화계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 몸이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섭취한 영양소를 소화시키고 그리고 흡수하는 데 관여하는 기관들의 모임이 되겠죠. 이 소화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영양소가 어디에서 어떻게 분해되고 어떻게 흡수되어서 이동하는지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요즘에는 그냥 전체적으로 영양소가 소화되고 흡수되는데 이게 다른 기관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이걸 알아보는 것이 현재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순환계. 순환계는 심장과 혈관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혈액을 운반함으로써 우리 몸의 여러 가지 물질들을 운반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 되겠죠. 물론 순환계는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각각의 기관계에서 생성되는 물질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데 관여하는 것이 순환계의 기능이고 다른 기관계와의 통합적 작용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기관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배설계는 흡수한 영양소를 에너지로 변화시키고 난 뒤에 생성되는 대사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영양소를 산화시킨 뒤에 생성된 노폐물들을 우리 몸 밖으로 내보냄으로써 우리 몸을 깨끗하게 유지시키는 것이 배설계의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호흡계는 영양소를 에너지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한데 이 산소를 공급하기 위한 기관계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양소를 산화시키고 난 뒤에 생성되는 CO2,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도 역시 호흡계가 이용이 되죠. 결국 소화계, 순환계, 배설계, 호흡계 이 네 가지는 전체적으로 무엇을 위한 기관계냐?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관여하는 기관계가 됩니다. 이 네 개의 기관계가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고 산소를 공급하고 그 이후에 생성되는 대사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고 거기에 필요한 이동 과정을 순환계가 이제 맡게 되는 거죠. 이 네 가지 기관계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생성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조절 과정이 필요한데 우리 몸에서 에너지 생성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조절해주는 기관계가 바로 신경계와 내분비계가 됩니다. 신경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빠른 형태로 우리 몸의 상태를 조절을 하고요. 내분비계는 느리지만 꾸준한 형태로 몸의 상태를 조절하게 됩니다. 면역계는 이 기관계들이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생성하고 조절을 통해서 에너지를 충분히 만들고 생명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몸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면역계의 기능이 되겠죠. 각각 기관계의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3단원에서 신경계, 내분비계, 면역계에서 따로 다루게 될 겁니다. 현재 생원에서는 감각계와 생식계에 관련된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필요한 4가지 기관계와 그리고 이 기관계들을 효율적으로 조절하기 위한 2가지 기관계 그리고 이 전체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면역계 이렇게 총 7개의 기관계에 대해서만 기능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인 소화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계를 구성하는 기관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입, 식도, 위, 십이지장, 소장, 대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간, 쓸개, 이자도 소화계를 구성하는 기관이 됩니다. 여기서 간 같은 경우에는 한 3년 전부터 그 모의고사 그리고 수능에서 이 간이 어느 기관계에 속해 있느냐라는 것을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간은 소화계에 속한다. 왜냐하면 음식물을 소화시키는데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간이 소화계에 속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간은 소화계에 속해 있습니다. 쌤, 근데 왜 이자는 파란색으로 썼습니까? 이자도 역시 소화계에 속하는데 이자는 굉장히 독특한 기관이에요. 이자는 소화효소를 분비하기 때문에 소화계에 속하기도 하지만 호르몬을 분비하기 때문에 내분비계에도 속하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기관이 되겠죠. 이자는 소화계에 속하면서 내분비계에 같이 속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기능은 앞에서 살펴봤다시피 영양소를 소화시키고 그리고 소화된 영양소를 흡수하는 것이 소화계의 기능이 되겠죠. 그럼 각각의 기관으로부터 어떤 영양소들이 소화되고 흡수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요거는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인데요. 고등학교 생원 과정에서는 이 내용을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아요. 그래서 교과서라든지 참고서에 이 내용이 정확하게 상세하게 설명이 되거나 하지는 않지만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의 일부가 시험에는 그러니까 모의고사라든지 수능에는 간혹 언급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내용은 이미 다 알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수업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지금 그림이 사람의 소화계를 나타낸 그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소화액에 대한 내용, 어떤 소화액이 분비되는지, 그리고 각각의 영양소가 어디에서 소화가 되는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간단하게 요렇게 되는구나 정도로만 살펴보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것들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몸에서 소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기관이라고 하면 입, 그리고 위, 그리고 소장, 이렇게 세 가지 위치로 나눠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영양소들이 소화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녹말 같은 경우는 녹말은 입에서도 소화가 되고 소장에서도 소화가 됩니다. 녹말은 탄수화물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탄수화물에 속하는 다당류 중에 하나죠. 근데 위에서는 녹말이 소화가 안 돼요. 그리고 단백질은 위와 소장에서 소화가 일어납니다. 지방은 어떻습니까? 지방은 이자액으로부터만 소화가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지방은 소장에서만 소화가 가능합니다. 자, 영양소별로 분류를 해놓으면 녹말은 입, 소장, 단백질은 위, 소장, 지방은 소장에서 소화된다라고 나오지만 이거를 소화기관별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까요? 입에서 소화되는 영양소는 녹말밖에 없죠. 위에서 소화되는 영양소는 단백질밖에 없죠. 근데 소장에서 소화되는 영양소는 탄, 단, 지 모두가 포함이 되죠. 이게 핵심이 됩니다. 소장에서는 모든 소화 효소가 다 작용을 하기 때문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모든 종류의 영양소를 모두 소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다른 포인트로 잡으면은 다른 관점으로 보면 뭐를 생각을 하셔야 되느냐? 지방은 소장에서만 소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EBS나 이런 교재에서 보면 간혹 나오는 것이 바로 라이페이스에 의해서 분해된 지방의 분해 산물이 됩니다.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자, 지방산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아니, 지방이라는 것은 글리세롤 한 분자에 3개의 지방산이
지방산이 결합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지방이 라이페이스에 의해서 분해가 되면 두 개의 지방산과 한 개의 모노글리세리드가 나와요. 자, 그러면 이 모노글리세리드라는 물질은 어떤 물질이라고 추측이 가능합니까? 그렇죠. 글리세롤에 지방산 한 개가 붙어 있는 형태. 그래서 글리세롤에 지방산 한 개가 붙어 있는 형태. 이런 형태로 모식도를 그리게 됩니다. 자, 여기서 영양소가 소화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포인트. 첫 번째, 소장에서는 탄단지가 모두 소화가 된다. 두 번째, 지방은 소장에서만 소화가 된다. 세 번째는 여기에 나와 있는 모식도를 보고 이게 각각 어떤 영양소인지 구분해내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이 소화계라는 기관계가 순환계와는 어떤 형태로 연결되어 있느냐. 소화계는 영양소를 분해시켜서 흡수를 하죠. 흡수된 영양소는 순환계를 통해서 온몸의 각 조직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들은 영양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모든 세포들에게 영양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뭐를 이용한다? 순환계를 이용하게 되죠. 자, 이것도 한번 그림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중학교 때 역시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영양소, 단당류, 아미노산, 무기염류, 그리고 수용성 비타민, 얘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그렇죠. 전부 다 수용성 영양소입니다. 수용성 영양소, 물에 녹는다. 물에 녹기 때문에 혈액과 물이 없이 섞여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전부 다 모세혈관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 아까 지방으로부터 분해된 분해산물들이죠. 그리고 지용성 비타민, 얘들은 전부 다 지용성 영양소가 됩니다. 지용성 영양소는 기름 성분이, 쉽게 말하면 기름 성분이기 때문에 물에 잘 안 녹아요. 그래서 물이 대부분의 성분을 차지하는 혈액 속에서는 쉽게 이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세혈관이 아니라 암죽관이라고 불리는 일종의 림프관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되죠. 이게 중학교 때까지 배우는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오개념이 생길 수가 있느냐. 수용성 영양소는 모세혈관을 통해서 이동하고 지용성 영양소는 암죽관을 통해서 이동을 해요. 여기서 내용이 끝나버리면 지용성 영양소는 혈관으로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많이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어본 질병들 중에서 동맥경화, 심근경색, 즉 심혈관계 질병들은 대부분 혈관 속에 지용성 영양소가 너무 많이 축적이 되어서 나타난 질병으로 알고 있어요. 모순이 되죠. 실제로 어떻게 되느냐? 지용성 영양소는 암죽관을 통해서 가슴관, 빗장 및 정맥, 상대 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 심장을 통해서 온몸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결론은 이렇죠. 지용성 영양소도 결국 혈관계로 들어가게 된다. 그런데 수용성 영양소와 도입되는 경로만 다르다. 그래서 밑에 있는 질문, 혈관 속에 지용성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을까 없을까? 있죠. 왜? 심장을 통해서 나중에 다 합쳐지기 때문에 혈관 속에서도 지용성 영양소가 검출이 됩니다. 단지 소장에서 이동할 때만 지용성 물질은 암죽관을 통해서 이동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한때 자주 문제 출제되었던 것이 이 간문맥이라는 혈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혈관은 정맥, 동맥 두 가지가 있죠. 모세혈관 세 가지네요. 동맥 같은 경우에는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을 동맥이라고 하고요. 정맥은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을 정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맥 같은 경우에는 보통 기관과 기관 사이를 이어주는 혈관을 문맥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문맥은 모세혈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질 교환이 나타나지 않고요. 모세혈관이 모여서 간문맥을 이루게 된다. 그럼 이 모세혈관 어디서 왔습니까? 영양소를 흡수했으니까 소장에서 왔죠.
그리고 모세혈관 통해서 간 문맥을 지납니다. 이 혈관은 어디로 가겠어요? 간으로 가죠. 그죠? 그럼 이 혈관은 소장과 간 사이를 지나는 혈관이 되겠죠. 자, 이 간 문맥을 지나는 혈액에서 포도당의 일부는 글리코젠의 형태로 전환이 되고요. 나머지는 간 정맥을 통해서 하대정맥 그리고 심장으로 다시 이동을 하게 됩니다. 3단원에서 이제 혈당량 조절 과정에 보면 이 간문맥과 글리코젠으로 전환되는 요 과정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요 간문맥 순환 요거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호흡계입니다. 자, 호흡계는 이제 숨을 쉬기 위한 기관들이죠. 호흡계를 구성하는 기관은 기관지. 기관지는 보통 Y자 형태를 뒤집어 놓은 이런 형태로 생겼죠. 이게 기관지고요. 이 기관지를 둘러싸고 있는 얇은 주머니 구조가 허파가 됩니다. 폐라고 부르죠. 호흡계는 그래서 기관지와 폐 이렇게 두 개의 기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호흡계의 기능은 기체를 교환하는 것이 호흡계의 기능이 됩니다. 기체를 교환한다. 외부에서 산소를 받아들이고 체내에서 생성된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죠. 이것을 기체 교환이라고 불러요. 기체 교환이 되는 원리는 분압체에 따른 단순 확산인데 이 내용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분압차에 따른 단순 확산. 물질의 이동 과정,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경로는 과정은 크게 단순 확산 그리고 촉진 확산 그리고 삼투 그리고 능동 수송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단순 확산, 촉진 확산, 삼투는 전부 다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이동 과정이 돼요.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우리 몸에서 사용되는 에너지가 대표적인 것이 ATP가 있죠. 그래서 이 단순 확산, 촉진 확산, 삼투 현상 과정에서는 ATP의 소모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질문을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폐에서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뱉을 때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이동 과정에 ATP가 소모된다, 안 된다? 정답은 안 되죠. 왜? 이유는 단순 확산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자, 호흡계도 역시 순환계와 연계가 되어 있는데요. 교환된 기체를 운반하기 위해서 순환계의 도움이 필요하죠. 자, 기관지를 통해서 들어온 산소는 폐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동하는 원리는 뭐다? 단순 확산이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 소모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모세혈관은 혈관계를 통해서 또 다른 모세혈관을 통해 이동하다가 조직에 가서 다시 산소를 공급하게 됩니다. 이 과정도 역시 단순 확산이다. 역시 에너지 소모는 없습니다. 근데 이 단순 확산이 일어나는 것이 분압차에 따른 단순 확산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분압, 기체의 부분 압력을 얘기하는 거죠.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분압차에 따라 산소가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왔다라는 것은 산소의 분압이 폐포와 모세혈관 중에 어디가 더 높다? 그렇죠. 폐포의 분압이 더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폐포는 대기에서 산소를 받아들인 상태이기 때문에 산소 분압이 굉장히 높은 상태가 됩니다. 반면에 조직과 모세혈관을 보면 조직에서는 세포 호흡을 통해서 유기물을 혹은 영양소를 CO2와 H2O로 산화를 시키게 되죠. 그 결과 ATP를 얻게 된단 말이야. 이 과정에서 뭐를 소모하느냐? 산소를 소모하게 돼요. 그러니까 조직은 산소를 지속적으로 소모하니까 조직의 산소 분압은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모세혈관의 산소 분압이 조직보다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혈관에서 조직으로 산소가 단순 확산되게 된다.
그럼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될까? 한번 예측해 봅시다. 조직에서 세포호흡을 통해서 CO2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조직에서는 CO2의 분압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CO2 같은 경우는 조직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모세혈관에서 폐포 쪽으로 CO2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경로도 역시 단순 확산이 되겠죠. 자, 밑에 호흡기의 구조를 보고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왼쪽에는 호흡기를 구성하는 기관인 기관지 그리고 폐에 대한 구조가 나와 있고요. 이 기관의 다시 세부적인 기관지로 나누어져 있고 기관지 끝에는 폐포라는 구조물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 이 폐포는 한 층의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층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는 게 무슨 의미냐? 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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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포 이렇게 구형의 형태로 이루어진 이 주머니가 바로 폐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기가 어디로 들어오느냐? 이쪽으로 공기가 들어와요. 그리고 폐포의 바깥쪽에는 모세혈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가 모세혈관이죠. 여기 그림 있죠? 그래서 폐포에서 산소가 모세혈관으로 직접 이동을 해 나간답니다. 이 경로를 뭐라고 그랬죠? 이 과정을 단순 확산.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왜 폐포는 한 층의 세포로 구성되어야 할까? 산소나 이산화탄소가 단순 확산되어서 혈관으로 혹은 혈관에서 폐포로 공기의 이동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한 층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오른쪽 밑에는 방금 얘기했던 것이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뭐를 잘 봐야 되느냐, 이 그림을 폐동맥, 폐정맥. 자, 폐동맥은 뭐를 폐동맥이라고 하느냐? 동맥이니까 동맥은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입니다. 이 혈관이 어디에 이어져 있다? 폐에 이어져 있다. 그러니까 심장에서 폐로 흘러가는 혈관이 폐동맥이 되겠죠. 왜 혈액을 폐 쪽으로 이동시켜야 되느냐? 산소를 받기 위해서. 그 말은 이 폐동맥을 흐르는 혈액은 산소가 적은 정맥혈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폐에서 산소를 받은 혈액은 폐정맥을 통해서 어디로 이동을 한다? 심장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폐에서 신선한 산소를 가득 담아왔으니까 산소가 많은 혈액인 동맥혈이 되겠죠. 그래서 폐순환계에서는 혈관의 이름과 혈액의 이름이 서로 다릅니다. 혈관의 이름과 혈액의 이름, 혈관의 이름과 혈액의 이름 서로 다르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다르게 말하면 이 혈액의 이동 그리고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이동 경로를 보고 우리는 뭘 얘기할 수 있느냐? 여기를 이렇게 가려 놓더라도 얘가 폐동맥이고 이쪽이 폐정맥이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되겠죠? 그러면 여기 이 폐동맥 쪽으로 흐르는 혈액 A, 폐정맥 쪽으로 흐르는 혈액 B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A와 B 중에서 산소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혈액은 어디다? B가 되겠죠. 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세 번째는 배설계입니다. 배설계는 몸 안에서 생성된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관여하는 기관들의 모임이 돼요. 대표적으로 콩팥, 신장이라고도 하죠. 방광이 배설계를 구성하는 기관이 됩니다. 배설계의 기능은 노폐물을 제거하는 것이 배설계의 기능이 되는데 우리 몸에서 노폐물은 어떻게 생성되느냐? 아까 노폐물 왜 생성된다 그랬죠? 영양소를 산화시켜서 에너지로 만들고 남은 찌꺼기, 그것을 우리는 노폐물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영양소가 될 수 있는 에너지가 될 수 있는 영양소는 뭐가 있느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탄수화물을 구성하는 원소, 이거 순서 좀 바꿀게요. 자, 탄수화물, 지방, 그리고 단백질. 탄수화물은 CHO 세 가지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산화시키게 되면 CO2와 H2O가 생성이 되게 되고요. 지질을 산화시키게 되면 지질도 역시 CHO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CO2와 H2O가 생성이 됩니다. 단백질 같은 경우는 CHO 그리고 독특한 원소인 질소를 하나 더 가지고 있죠. 그래서 CO2와 H2O 이외에 어떤 노폐물을 생성하느냐, NH3라고 불리는 질소성 노폐물을 생성하게 돼요. 자, NH3 암모니아죠. 암모니아는 냄새가 굉장히 독한 강염기입니다. 실제로 암모니아는 냄새를 맡으면 안 되는 독극물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강한 염기성 물질이 체내에 축적이 되면 우리 조직이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이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혈액에 의해서 운반이 잘 될 수 있는 형태인 수용성이면서 독성이 약한 물질인 요소라는 형태로 전환을 시키게 돼요. 요소는 독성이 약한 녀석이지 독성이 전혀 없는 물질은 아닙니다. 이 기능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간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간은 어느 기관계에 속한다? 그렇죠. 소화계에 속하죠. 그런데 배설 과정에서 요소를 배설을 하는데 여기에 간이 끼어 있으니까 간이 배설계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간혹 가다가 있어요.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생성된 CO2, H2O 그리고 요소는 각각 어떻게 배설이 되느냐? CO2는 어떻게 우리 몸 밖으로 내보냅니까? 그렇죠? 호흡을 통해서, 날숨을 통해서. 계속 날숨만 됐네. 호흡을 통해서 내보냅니다. 그리고 H2O는 어떻게? 오줌, 땀, 그리고 역시 호흡을 통해서 후하 해가지고 내보내는 날숨 속에도 물이 포함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요소는 역시 오줌을 통해서 우리 몸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호흡 과정도 일종의 배설의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CO2와 H2O 대산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일종의 배설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관점에 따라서는. 그럼 여기에서는 뭐만 조심하면 됩니까? 요소가 어디에서 합성이 되느냐? 간에서 합성이 됩니다. 그리고 혈액에 있는 요소를 걸러주는 곳은 어디냐? 그게 콩팥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배설계와 순환계는 어떻게 연계가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콩팥에서 하는 역할이 뭐라고 했냐면 혈액 속에 있는 요소를 걸러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콩팥은 혈관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 몸에서 오줌을 생성하는 과정을 크게 여과, 재흡수, 분비 이렇게 세 단계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과라는 과정은 모세혈관에서 보먼주머니로 물질이 이동하는 과정을 여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흡수는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물질이 이동하는 과정이에요. 분비는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으로 물질을 내보내는 과정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먼주머니, 잠시만요. 보먼주머니 왜 안 나오지? 안 나온. 보먼주머니 그리고 세뇨관, 요 세 가지는 콩팥을 구성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동하는 물질들, 보문주머니나 세뇨관에 있는 물질은 전부 다 어디로? 오줌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모세혈관은 말 그대로 혈관 속에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그대로 잔류를 하게 되죠. 그럼 여과 과정을 봅시다. 여과는 모세혈관에 있던 물질 중에서 일부를 보문 주머니로 내보냅니다. 뭐 하기 위해서? 버리기 위해서. 그럼 제우스는 왜 필요합니까? 버려진 물질들 중에서 다시 나한테 필요한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분비는 미처 다 버리지 못한 것을 버리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 되겠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집 청소하는 거랑 비슷해요. 집을 청소할 때 일단 대청소할 때 쓰레기가 될 만한 것들을 싹 모아가지고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갖다 버립니다. 집에 들어와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버렸던 작년 수능 특강 책 사이에 작년에 받았던 용돈이 끼워져 있는 게 생각이 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가서 다시 가지고 와야 되죠. 만약에 거기에 10,000원짜리가 5장이 있었다. 몇 장 가져옵니까? 4장? 3장? 5장 다 가지고 오죠. 그래서 재흡수라는 과정은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에서 보문 주머니로 빠져나갔던 물질 중에 영양소가 될 만한 것들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포도당, 아미노산 이런 물질들. 얘들은 10,000원짜리예요. 얼마나 가져와야 돼? 무조건 다 가져와야 되죠. 100%다 회수를 합니다. 100%다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는 에너지가 소모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과시키는 과정은 그냥 대충 묶어갖고 내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쓰지 않고요. 혈압차에 의해서 내보낸다. 나갈 수 있는 녀석들만 내보내는 것이 여과 과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성이 없어. 선택성이 없으니까 버리지 말아야 할 것도 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재흡수라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회수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분비는 미처 다 버리지 못한 거 청소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직도 쓰레기가 여기저기 구석에 남아있었다. 그러면 나머지 다시 갖다 버리는 것이 분비 과정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도 ATP가 소모가 됩니다. 자, 배설 과정에서 오줌 생성 과정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상세하게 다뤘었는데 최근에는 이 부분은 거의 상세하게 다루다기보다는 어떤 개념만 잘 기억하면 되냐면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100% 재흡수되어야 한다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포도당이 100% 재흡수가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줌으로 포도당이 빠져나가는 일이 생겨. 오줌에서 포도당이 검출된다? 그게 당뇨병이 되는 거죠. 알겠죠? 마지막 순환계 보도록 합시다. 순환계를 구성하는 기관은 심장, 혈관, 림프관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심장과 혈관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림프관이라는 것은 림프가 흐르는 혈관, 림프가 흐르는 관을 림프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장이 있고요. 대동맥, 그 다음에 대정맥, 그리고 폐동맥, 폐정맥 이렇게 있습니다. 모세혈관에서는 물질 교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혈관 밖으로 새어나가는 물질이 존재하기도 해요. 그거를 그 물질이 세포와 세포 사이를 채우게 되는데 그 용액을 우리는 조직액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물을 많이 마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혈압이 높아지니까 혈관 밖으로 새어나가는 물의 양이 증가하게 되겠죠. 다르게 얘기해서 조직액의 양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조직이 팅팅 붓게 되죠. 그래서 물을 많이 먹고 자게 되면 조직이 붓게 됩니다. 얼굴이 붓고 눈이 안 떠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돼요. 그럼 이 조직액은 영원히 조직에 남아있느냐? 다시 혈관 속으로 회수가 됩니다. 이때 이 조직액을 회수하는 관을 바로 림프관이라고 불러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혈관과는 다르게 한쪽으로만 이어져 있어. 이 조직액이 림프관을 통해서 흡수가 돼서 다시 혈액으로 함유하게 됩니다. 보통 혈액이 흐를 때 혈액의 원동력, 혈액 순환의 원동력이 되는 것은 심장의
수축이죠. 심장 박동이 있어야지 혈액이 이동을 할 수 있는데 조직 같은 경우에는 심장 박동의 영향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한쪽 방향으로, 즉 조직에서 혈관 쪽으로만 이동하기에는 무리가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역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판막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럼 판막이 관찰되는 곳, 림프관 그리고 정맥 두 가지 떠올릴 수가 있겠죠. 순환계 기능은 굉장히 다양해요. 왜냐하면 앞에서도 봤다시피 소화계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배설계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호흡계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 기능들을 잘 떠올려 보면 순환계 기능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영양소를 운반한다. 이거는 소화계와 연계된 거. 노폐물을 운반한다. 배설계와 연계된 거.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운반한다. 호흡계와 연계된 거. 요 기능만 잘 알아도 이 단원에서 출제되는 문제를 쉽게 찾아내고 맞출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외에 어떤 기능들이 있느냐? 항체, 효소, 호르몬 등이 전부 다 혈액을 통해서 운반이 되죠. 자, 항체는 뒤에서 나오는 면역 단원에서 보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호르몬은 내분비계 호르몬 단원에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순환계는 각 기관계를 연결해서 기관계가 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기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 순환계를 바탕으로 다른 기관계의 기능을 연계된 형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소화계에서 우리가 음식을 섭취를 하고 소화를 시키고 영양소를 흡수합니다. 자, 흡수된 영양소는 어디를 통해서 이동을 했죠? 그렇죠. 순환계를 통해서 이동을 했죠. 그리고 흡수되지 않은 찌꺼기가 이제 배출이 되는데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배출하고 배설은 구분을 하셔야 돼요. 배출하고 배설. 배설은 체내에서 생성된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배설이라고 하고요. 우리 몸에 들어온 적이 없던 이 녀석은 배출이라고 불러요. 선생님, 뱃속에 들어있는데 왜 우리 몸에 안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하나요? 자, 이것만 한번 살펴봅시다. 생물학에서 말하는 체내와 체외는 어떻게 구분하는지 봅시다. 지금 여기 보면 사람의 모습이 있는데 사람을 좀 더 사람답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사람을 좀 더 사람답게. 자, 됐습니다. 음식을 먹어요. 음식을 먹으면 식도를 통해서 이렇게 쭉 위, 소장, 그리고 대장을 통해서 나가게 돼요. 근데 입을 쫙 벌리고 여기 항문도 열려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사이에 있는 관은 그냥 어떤 상태가 되냐면 이런 형태가 돼요. 즉 이쪽과 이쪽을 이어주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림이 잘 이해가 안 되나? 이 상태가 돼요. 여기가 입, 여기가 항문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은 내 몸 안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체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 여긴 전부 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세포막을 통해서 이동을 했을 경우에만 체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이 세포층을 뭐라고 부릅니까? 상피세포. 여기에 선생님이 그려놓은 부분, 이 부분이 전부 다 상피 조직이 되겠죠. 몸 겉면을 덮고 있는 부분. 여기 식도도 이렇게 겉면. 이 겉면을 통과해서 들어오면
이 위벽의 상피 조직 통과해서 들어오면 소장의 상피 조직 통과해서 들어오면 체내로 들어왔다. 이거를 흡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소화관 안에 있는 것들은 우리 몸 안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음식물을 먹고 나서 얘가 최종적으로 여기로 나올 때까지, 이거 빨간색을 그려놓으니까 좀 건강이 안 좋아 보이네. 몸 밖으로 나오는 과정은 우리 몸 안쪽에 들어온 적이 없는 물질이기 때문에 배설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럼 배설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몸 안에 들어왔던 물질이 세포에서 대사 결과 다른 형태 NH3에서 요소로 혹은 CO2란 형태로 되어서 우리 몸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배설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얘는 우리는 배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양소를 흡수를 했습니다. 소화계에서 영양소를 왜 흡수한다 그랬습니까?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서. 영양소를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산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호흡기를 통해서 산소를 받아들여요. 자, 산소가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이동하는 원리 뭐였다? 단순 확산 에너지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리고 이 영양소와 산소를 이제 어디에 공급해 주게 됩니까? 조직 세포,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로 보내주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양소를 산소를 이용해서 CO2, H2O 그리고 단백질인 경우에는 NH3라는 형태로 산화시키고 뭐를 만들어내죠? ATP를 생산하게 되죠. 에너지를 생성하기 위한 과정.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소, 순, 호흡의 이 네 가지 기관계는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필요한 기관계들이다. 그리고 여기서 생성된 H2O, CO2, NH3 얘들은 전부 다 뭐라고 불린다? 노폐물, 대사 노폐물이니까 다시 순환계를 통해서 어디로? 배설계를 통해 내보내지게 되죠. 여기에서 이제 배설계에서 순환계로 다시 물이 가죠. 이건 뭡니까? 아까 봤던 재흡수가 되겠죠. 그리고 CO2 같은 경우는 호흡기를 통해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보통 여기에서는 문제들이 기관계를 가려놓거나 이동하는 물질을 가려놓거나 하는 형태로 제시가 돼요. 그래서 각각의 기관계의 기능을 단순하게만 기억을 하더라도 요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을 조금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물질 대사와 건강 파트에서 기관계와 에너지 대사, 우리 몸의 기관계가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에너지 대사를 위해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한번 살펴봤고요. 이 기관계들의 통합적 작용을 마지막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내용 보신 이 PPT는 구글 드라이브, 구글 클래스룸에 올려놓고요. 클래스룸에 이 내용과 관련된 형성평가 문제도 같이 올려놓을 테니까 수업을 하고 난 뒤에 문제도 한번 같이 풀어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